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이집트에서 큰 충격. 2. 중국의 21조 원이 증발했다. 3. 중국의 그레이트 쇼크.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낙후된 철도로 인해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는 한 나라가 한국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중국이 21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1대1로를 추진했던 곳이었는데 결국 중국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한국에 맡기고 있어 시진핑마저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중국은 모든 투자를 중단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운명을 맡겨버린 이집트.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진핑은 2016년 이집트로 나라가 20건이 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140억 달러를 투입해 전력과 교통, 에너지 분야 등에서 1대1로 사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집트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수에즈 운하 프로젝트, 철도, 방산, 원전 등 중국이 군침을 흘릴 내용을 상당수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와 중동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한 만큼 1대1로를 완성하려는 중국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1대1로는 2013년부터 시진핑이 추진해왔던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인데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등 70개국 이상의 도로, 철도, 해상 인프라를 연결해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중국이 투자한 전 세계 프로젝트는 1,500개 이상으로 그 가치는 1조 9천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지역은 바로 아프리카와 중동입니다. 중국은 1956년 이집트와 수교하면서 해당 지역 외교에 첫 발을 디딘 바 있습니다. 그 후 아프리카 신세계 국가와 수교를 하며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빌려준 상업대출은 1,400억 달러 이상입니다. 이는 아프리카 전체 부채의 20%를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중국에게 많은 빚을 진 나라 50개국 가운데 절반은 아프리카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이집트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왕치산 부주석이 이집트를 재차 방문해 1대1로 참여를 촉구했을 정도입니다. 중국은 무인기 21대 등을 제공하며 이집트의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오히려 한국에게 수주를 몰아줬고 중국은 분노했죠.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대폭 수정 중이라는 소식을 내보낸 바 있습니다. 전 세계에 1조 달러 이상을 투입했으나 빚의 무덤으로 만들었다는 비난과 함께 일부 국가가 상환 불능에 빠지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상반기 중국의 1대1로 투자액은 2019년과 비교해 40%나 줄어든 상태입니다. 크게 문제를 일으킨 러시아와 대외부채로 디폴트 사태에 빠진 스리랑카에 투자를 중단했으며 이집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유로 투자를 멈춰버려 외신들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집트가 중국보다 한국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중국은 광산과 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주로 지원해 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중국에 대한 평가는 크게 나빠져 있습니다. 중국이 에티오피아와 케냐에 지은 철도는 예상보다 이용률이 낮아 빚만 쌓였고 기존 고속도로 문제도 해결해주지 않아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지에서 운영을 맡은 중국 직원 3명이 티켓값을 조작한 사실이 발각돼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무마하려다 체포돼 버렸죠. 중국은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억지로 철도를 설치하게 한 후 부채의 함정에 빠지게 했고 비싸게 티켓값을 받아 이익을 챙기려 했지만 모든 게 들통난 것입니다. 중국은 이집트 철도 사업에도 뛰어들었으나 진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중국 매체들은 수에즈 운하 좌초 사태를 이용해 1대1로 철도 운송망을 띄우자고 주장했으며 이는 이집트에 큰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당시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브노가 좌초되면서 선박 운항이 막혀 422척 이상의 선박이 발이 묶이며 이집트에 최대 위기가 왔었는데 중국은 오히려 1대1로 열차를 이용하면 유럽까지 20일이면 운송할 수 있다며 수에즈 운하를 대체할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해 분노를 샀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열차 이용객은 매년 5억 명에 달합니다. 너무나 오래된 탓에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열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크고 작은 열차 사고가 매년 1천여 건 이상 발생했을 정도입니다.
2017년에도 열차 2대가 충돌해 수십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작년에도 곳곳에서 열차가 탈선해 이용객들이 수시로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이집트는 철도 현대화 사업을 2009년부터 3단계로 추진 중이며 최우선 국책 사업으로 꼽고 있습니다. LCC 대통령은 열차 추돌 사고가 잇따르자 전역에서 철도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고 낙후된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약 15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가장 먼저 협력을 타진했던 곳은 한국현대로템이었습니다. 최근에도 현대로템은 6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이집트 지하철 입찰에서 승리한 바 있습니다. 중국 CRRC와 스페인 업체를 제치고 당당히 수주 계약을 따낸 것입니다. 에어컨이 완비된 320량을 공급할 예정으로 전동차 총 40대 분량을 말입니다. 해당 지하철은 2, 3호선에서 운영되며 매일 약 30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2028년까지 납품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 후 8년간 유지보수도 담당할 계획입니다. 현지 업체 내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통해 수주한 것으로 현대로템 지분은 전체 사업 규모의 86% 정도입니다. 현대로템은 철도 차량 제작 기술 이전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 공업단지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이집트는 이번 협력으로 공업단지 내 공장 건설과 현지화 모두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기회가 열린 철도 관련 국내 기업 또한 100여 개에 달하며 향후 수출 파급 효과는 약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도 약 5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오래전부터 이집트에 전동차를 공급하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2012년 카이로 1호선에 전동차 180량 공급 계약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3호선에 전동차 256량을 공급했고 2020년에는 2호선에 약 48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카이로 1에서 3호선에 전동차 480차량을 수주해왔던 것입니다. 이는 열차 성능이 우수할 뿐 아니라 중국처럼 꼼수를 쓰지 않아 지속적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카이로 시민들 또한 일부러 현대로템 열차를 타기 위해 차량을 기다려가며 탑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에어컨 시설이 그들을 만족시켰던 것입니다. 카이로 전동차는 시속 80km로 운행되고 편성당 약 1740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50도에 가까운 더위를 이길 수 있게 에어컨이 장착돼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로템은 1억 1천만 달러 규모의 철도 신호 현대화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자체 개발로 구축한 우리 기술이 수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집트 열차 사고율이 큰 폭으로 줄고 있으며 한국 기술의 우수성이 또다시 입증되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대외협력기금 EDCF 또한 자금 지원에 나섰는데 이집트 철도 현대화 사업에 3억 1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자금은 룩소르에서 하이댐에 이르는 이집트 남부 224km 구간에 투입됐고 마지막 구간의 현대화 작업이 끝나면 12년간의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1850년대에 개통된 탓에 운행 속도가 느리며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던 지역인데다 이집트 주요 관광지가 밀집되어 있고 나일강 하류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의 물류 이동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들은 한국에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터널 청장은 현대로템과 협력하는 이유에 대해 현지화에 적극적이고 고객 만족도가 상당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집트는 지역산업 현지화 비율을 6년 후 75%까지 확대한다는 전략인데 한국 기업은 계약 내용을 착실히 이행하기로 소문나 다양한 사업에서 협력을 타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행정수도 건설에서도 한국 기업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집트 인구 1억 명 가운데 2천만 명이 카이로에 살고 있는데 얼핏 보면 인구 집중도에서 한국과 큰 차이가 없는 듯 보이지만 현지에서 직접 체감하는 부작용은 상상 이상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도시 자체가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늙고 병든 카이로를 개선할 수 없다며 신도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시시 대통령이 2015년 신행정수도 NAC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여기에 54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 지어질 경우 2050년이면 총 4천만 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주요 수입원인 수에즈 운하 건설과 비교될 정도로 큰 사업이며
현대로템은 이와 관련된 철도 사업을 따낼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집트 재무장관이 한국 대사를 찾아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현대로템의 실적 향상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사업은 크게 철도, 방산, 플랜트로 나뉘는데 작년 신규 수주액 3조 4천억 원 중 철도는 2조 1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력 분산식 전기열차를 개발해 내 열차 수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력 분산식은 동력 장치가 차량마다 아래쪽에 분산 배치돼 있어 가속과 감속이 뛰어나 역내 거리가 짧은 환경에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열차입니다. 현대로템은 지난달 말 동력 분산식 고속 열차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산해냈죠. 2달 동안 18만 킬로미터의 시운전을 거쳐 최종 성능 점검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모두 180량 규모로 도입을 추진하는 터키와 태국 고속철 사업을 포함해 추가로 100량 발주를 추진하고 있는 이집트 고속철 사업에도 참여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현대로템의 영업이익은 2019년까지 대규모 적자였다가 빠르게 흑자로 돌아섰고 2024년에는 3천억 원 선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도 사업 해외 수주 확대로 적자에서 벗어나 고속질주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로템 사장은 전차와 열차로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8월 폴란드와 맺은 K2 전차 1000대분 수출 계약도 큰 힘이 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한국산 무기를 선호하는 이집트에서도 K2 흑표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2월 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하며 2조 원대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고 FA-50 전투기에 이어 K1 훈련기 도입을 검토했을 만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8월 공군 블랙이글스 팀이 세계 최초로 이집트 피라미드 상공을 날아 FA-50 경공격기에 대한 수출 전망은 한층 밝아져 있습니다. 이집트의 고등훈련기 사업은 2023년 기종 선정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카이는 이집트에서 FA-50 전투기 최대 100대 판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3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한국에 맡겨 놀라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에 이뤄낸 대규모 원전 수출이었죠. 이집트가 방산 및 철도에 이어 원전 사업까지 한국을 파트너로 삼게 된 배경에는 한국의 발전상을 롤모델로 삼은 이집트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이집트는 우리나라의 제1위 아프리카 수출국으로 경제규모나 인구,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면 협력 필요성이 매우 큰 국가로 부각돼 있습니다. 미래를 모두 한국에 맡기고 있는 이집트. 꾸준한 협력으로 공동 번영해 나가길 바랍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경항모 사업과 관련 한국 정부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 만한 이야기가 수면 아래에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바로 경항모가 아닌 중항모를 한국이 건조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한화그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인데요. 조만간 한국이 보유하게 될 중항모는 대체 어떤 종류이며 한국이 어떻게 항모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60척. 이 숫자는 한국 해역을 제집 드나들듯이 침범했던 중국 군함의 숫자입니다. 공동관할 해역이 아닌 한국 단독 해역에 함부로 들어온 것을 센 숫자인데요. 2018년에는 230척을 기록했던 것에서 30척이 늘어난 숫자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관할 해역을 중국 해역인 양 침범하는 숫자가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260척을 기록하며 최대치를 기록했죠. 국회 국방위원회 임병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남해를 통해 침범한 중국 선박은 110척, 서해를 통해 침범한 선박은 50척에 달했고 동해에서 발견된 선박은 10척에 달했습니다. 8월 한 달 기준으로 170척이 한국 항해를 버젓이 드나들었던 것이죠. 이조차도 한국 군함이 출격해 쫓아낸 숫자입니다. 한국 군함 몰래 침입한 숫자를 생각해보면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중국 군함은 한국 경계 수역을 유린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한국 해경과 해군의 도움으로 중국 선박을 쫓아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국 선박을 쫓아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무섭게 제조하고 있는 군함 때문이죠. 특히 미국을 쫓아가겠다며 해양 굴기를 실현하는 중국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가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요새로 한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기도 하는 항모 숫자를 중국은 최근 들어 무섭게 늘리고 있죠.
중국 CCTV는 올해 세 번째로 진수한 항공모함 푸젠함이 계류 테스트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계류 테스트란 함정을 부두에 계류한 채 선내 장비와 기계류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테스트를 가리키는데요. 이 테스트가 시행된다는 것은 곧 실전 배치가 멀지 않았다는 뜻이고, 한국에게 있어 강력한 경쟁 상대인 항공모함이 또 한 척 추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푸젠함은 중국이 자체 설계해 건조한 최초의 사출형 항공모함으로 배수량은 8만 톤에 달하며 스키점프식 함재기 이륙 방식이 아닌 전자기 캐터펄트를 사용해 만든 항모입니다. 2024년 취역을 앞두고 있는 푸젠함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전 배치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분석이었는데요. 그러나 계류 테스트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실전 배치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중국 선박들이 자국 해군력을 믿고 한국 영해를 침범하는 와중에 푸젠함까지 가세하게 되면 중국의 불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인데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어민들과 군 관계자들은 한국도 서둘러 항모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형 경항모 사업이 추진되었죠. 하지만 지난 정권 때까지 적극적으로 진행되던 경항모 사업은 최근 예산이 중지되면서 실패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항모 도입에 대해 비관적인 여론이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 항모 도입은 먼 훗날 이뤄지는 것으로 예측되었죠. 그러나 최근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에서 항모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까지 추진되던 경항모가 아니라 중항모로 크기를 변경, 중국과 맞설 정도로 한국이 항모 규모를 키울 예정이라는 정보가 풀린 것이죠. 이 소식이 처음 공개된 것은 최근 성황리에 행사를 마친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이었습니다. 카이는 이곳에서 특이한 형태의 모델을 공개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카이가 공개한 것은 바로 KF-21의 함재기 모델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자존심을 살린 KF-21은 세계에서 주목받은 4.5세대 전투기로 현재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요.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에 많은 국가들이 KF-21 도입을 타진할 정도로 인기를 끄는 기종입니다. 그런데 방위사업전에서 함재기 형태의 새로운 모델 KF-21N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은 의문을 가졌죠. 그동안 논의되던 한국형 경항모에는 도저히 실을 만한 크기의 함재기 모델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직 이착륙기 모델이 아닌 활주로 이착륙기 모델로, 다시 말해 함재기에 활주로가 무조건 달려 있어야 하는 사이즈가 큰 항모만 수용 가능한 모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신모델의 등장에 의문이 증폭되는 상황. 이 궁금증을 김승겸 합참의장이 국회에서 풀어주면서 한국형 중항모 사업의 실체가 드러났죠.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함재기 모델과 관련 설계 변경을 암시하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경항모로는 도저히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와 경쟁이 불가능하고 한국 해군의 질적 상승을 위해 사이즈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죠.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말하며 실제 중항모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한국 정부가 진지하게 중항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도 같이 밝혀졌는데요. 바로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적자로 새로운 주인을 찾던 대우조선해양을 정부와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한화그룹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긴급회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매각 논의가 이어졌고, 정부 주도로 재빠르게 대우조선해양을 한화로 넘기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마치 사전에 협의가 된 것처럼 빠르게 결론이 났는데요. 심지어 한화그룹이 애초에 원했던 것은 특수선 분야였으나 정부가 회사 전체를 인수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곳으로 대한민국 조선업 분야에서 상징적인 회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건조 노하우를 지닌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곳이 방산업계에서 유명한 한화와 힘을 합친 것은 무척이나 상징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정부가 이 합병 추진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은 정부에서 한화 주도의 중항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품고 있고 이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 한화는 예전부터 한국의 록히드 마틴이 되겠다고 자부하며 육해공 방산 분야를 전부 진출하겠다는 야심을 품은 기업인데요.
그들에게 있어 수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해양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로소 그 마지막 수건을 달성한 것이죠. 일각에서는 아직 경항모는커녕 중항모 건설조차 시도하지 못한 한국이 빠른 시일 내에 항모 건설을 하는 것은 불가능이고 무모한 일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방산산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일에 도전해왔습니다. 누구도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엔지니어와 방산 관계자는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나하나 기술을 개발하면서 지금의 방산 신화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더군다나 한화에게는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카드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합병 이전 영국의 박콕, 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기술 협력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죠. 양사는 국내외 함정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기술력을 하나로 모으기로 합의를 하며 박콕사가 가진 경항모 제조 노하우를 전수할 것을 약속했죠. 박콕사는 퀸 엘리자베스 함을 비롯해 세계적인 해군 함정 설계와 건조에 참여한 회사입니다. 수상함과 잠수함의 핵심 장비 개발에 탁월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는데요. 애초에 대우조선해양이 박콕사와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경항모 사업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한화에 합병된 이상 경항모가 아닌 중항모로 설계 변경이 논의되면서 오히려 이상적인 형태로 사태가 전개된 것인데요. 영국의 대표 함정이라 할 수 있는 퀸 엘리자베스 호는 중항모로 설계되었고 엘리자베스 개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박콕사는 전 세계 동들어서 몇 안 되는 중항모 건설 노하우를 가진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양해각서까지 인계받으면서 중항모 건설 및 설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셈이죠. 게다가 항모에 있어 필수적인 전자전 장비와 레이더에 있어 한화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 너무나도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면서 한국이 경항모가 아닌 중항모 개발하는 데는 그 어떤 어려움이 없게 된 것이죠. 사실상 중항모 개발에는 프로젝트 추진 의사만 있으면 되는 가운데 한화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세계적인 수준으로 점점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한국 방산. 자기 해역인 것처럼 서해를 침범하는 중국의 안하무인한 행동을 한국 중항모로 견제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